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님이 계시던 시절, 경상도 안동 땅에 있는 작은 마을에 청주 한씨 가문이 대대로 터를 잡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늘도 울었다는 경신년 대기근이 지나간 자리, 안동 땅에는 또 다른 운명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지요. 그 마을에는 한씨 가문의 머슴으로 일하는 석동이라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28의 나이에 든든한 체격과 맑은 눈빛을 지닌 석동은 어린 시절 역병으로 부모를 모두 잃은 후 10살 때부터 한씨 가문에서 종살이를 하며 자랐습니다. 사람들은 석동을 그저 힘 좋은 머슴으로만 알았지만 그는 남몰래 그를 익혀 한씨를 읊을 줄 알고 사대부 못지않은 총명함을 지닌 비범한 사내였습니다. 석동아, 이 더운 날 소들 먹일 꼴을 베고 있으니 목이 마르겠구나. 이것 마시렴. 마을 외곽에 살고 있는 만덕 할미가 시원한 오미자차를 들고 석동에게 다가왔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정정한 만덕 할미는 마을의 무당이자 약초꾼으로 어린 석동을 딱하게 여겨 친손자처럼 돌봐주는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미. 덕분에 목이 시원하네요. 석동은 할미가 건넨 오미자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순간 마을 어귀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들었느냐? 한씨 댁 애기씨가 과부가 되어 돌아온다고 하더라. 아이고, 15에 멀리 시집 가더니 이제 와서 상복을 입고 돌아온다니. 쉬, 조용히 해라. 그 댁 도련님 한준영 어른이 들으시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마을 안악들의 수군거림에 석동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연희가 돌아온다고? 그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5해 전 14살 소년이었던 석동이 몰래 사랑했던 그 연희가 가문의 애기씨였던 그 연희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석동아, 너도 들었겠구나. 한씨, 댁 애기씨가 돌아온다는 소문을. 만덕 할미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네, 할미 들었습니다. 석동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할미는 석동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의 인연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법이지. 15해가 지났건만 너의 그 마음은 여전하구나. 만덕 할미의 말에 석동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가 연희를 사랑했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는 이 세상의 할미뿐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마음입니다, 할미. 제가 누군데요? 한씨 가문의 애기씨를. 천하의 이치가 어디 신분만으로 정해지겠느냐. 너의 마음이 고귀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할미의 말에 석동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들려오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가자, 석동아. 한씨 댁에서 너를 찾을 테니. 석동은 할미에게 인사를 올리고 서둘러 한씨 가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등 뒤로 만덕 할미는 무언가 중얼거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귀신도 눈물 흘릴 인연이로구나. 이제 시작이다. 그날 밤 한씨 가문의 대청마루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석동은 행랑채에서 심부름을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일 정오에 연희가 돌아온다. 모두들 준비는 되었느냐? 한씨 가문의 실세인 한준영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2의 나이에 이미 벼슬길에 올라 조정에까지 이름을 날리는 한준영은 연희의 사촌 오빠로 냉혹한 눈빛과 날카로운 언변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네, 도련님. 모든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하우나, 무슨 말이냐? 연희 애기씨의 시가에서 편지가 왔다고 합니다. 저 애기씨가 남편을 독살했다는 의혹이. 닥쳐라. 그런 허튼 소리를 누가 지어냈느냐. 연희는 청주 한씨의 핏줄이다. 그런 패역을 저지를 리 없다. 한준영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모두가 조용해졌습니다. 석동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연희가 남편을 독살했다고? 그럴 리가 없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튿날 정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하는 가운데 화려한 가마가 한시 가문의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가마에서는 흰 상복을 입은 여인이 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석동은 숨을 멈췄습니다. 15해 전 꽃다운 소녀였던 연희는 이제 26의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슬픔이 가득한 눈빛을 한 연희는 그러나 여전히 석동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연희였습니다. 어서 오너라, 연희야. 한씨 가문의 부인이 연희를 맞았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들은 석동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감히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는 그 모습, 그러나 결코 잊을 수 없는 그 목소리. 석동은 행랑채로 돌아가 홀로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석동. 한준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석동은 급히 일어나 한준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도련님. 이제부터 너는 애기 씨의 처소 주변을 맡아 지킬 것이다. 외부인이 접근하는 것을 철저히 막고 특히 밤에 더욱 조심하여라. 알겠느냐? 네, 도련님. 명심하겠습니다. 석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연희를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다는 기쁨과 그녀가 처한 위험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그날 밤 석동은 연희의 처소 주변을 맴돌며 경계를 서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어디선가 바람 소리가 스산하게 불어왔습니다. 그때 석동은 연희의 방 창문 너머로 희미한 붉은 빛이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건 뭐지? 석동이 다가가려는 순간 갑자기 처연한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연희의 방에서 나오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누구냐? 석동이 소리쳤지만 대답은 없었고 붉은 빛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석동은 조심스럽게 방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렸고 연희가 나타났습니다. 누구 석동이니? 연희의 목소리에 석동은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는 급히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애기씨. 도련님 명으로 처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 석동이 맞구나. 내가 그렇게 컸구나. 연희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깊었습니다. 석동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애기 씨를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대로 있으렴. 내일 밤 이 시각에 뒤뜰 은행나무 아래로 와 주겠니? 내게 할 말이 있다. 석동은 놀라 고개를 들었지만 연희는 이미 방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연희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다음 날 밤 석동은 은행나무 아래에서 연희를 기다렸습니다. 달빛이 나무십 사이로 스며들어 그림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얼마 후 하얀 옷자락이 보였고 연희가 다가왔습니다. 오래 기다렸니? 아닙니다, 애기씨. 석동은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연희는 그런 석동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서 날 좀 봐주렴. 내가 정말 그때 그 석동인지 확인하고 싶구나. 석동은 조심스레 고개를 들어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슬픔이 깃든 눈가, 그러나 여전히 맑은 눈동자. 그것은 분명 15해 전 석동이 사랑했던 그 연희였습니다. 기억하니? 내가 내게 준 푸른 옥비녀를. 연희의 말에 석동은 숨을 멈췄습니다. 푸른 옥비녀, 그것은 석동이 14살 때 어느 봄날 우연히 연희를 구해주고 난 후 그녀에게 몰래 건넸던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종의 신분으로 살림살이를 쪼개 산 보잘것없는 물건이었지만 연희는 그것을 받아주었고 두 사람은 그날 비밀스러운 약속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네, 기억합니다. 애기 씨께서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시다니. 나는 내가 준 비녀를 지금도 간직하고 있어. 시집 가서도 남편이 죽고 난 지금도 그것은 내게 유일한 위안이었단다. 연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석동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나는 위험에 처해 있어, 석동아.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시가에서는 내가 남편을 독살했다고 의심하고 있어.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야. 내 남편은 그는 연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실 내 남편은 한준영 오라버니와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어. 어떤 거래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둘이 자주 만나는 것을 보았지.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죽었어. 술에 독이 섞여 있었대. 석동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준영이 연희의 남편과 비밀 거래를 했다고? 그리고 그 남편이 독살당했다고? 애기 씨, 그럼 도련님이? 나도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의심스러워. 하지만 내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 그리고 이제 시가에서는 나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곧 관아에서 사람들이 올 거야. 석동의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연희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다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애기 씨. 진실을 밝히는 데에 제 목숨을 걸겠습니다. 고맙다, 석동아. 하지만 조심해. 한준영 오라버니는 위험한 사람이야. 그리고 밤마다 내 방에 찾아오는 붉은 빛과 울음소리, 그것이 내 남편의 원혼인 것 같아. 나를 원망하는 것일까? 연희의 말에 석동은 어젯밤 본 붉은 빛과 들은 울음소리를 떠올렸습니다. 그것이 정말 연희 남편의 원혼이었을까? 내일 밤에 다시 만나자, 석동아. 그때까지 조심하렴. 연희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석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맴돌았고 가슴 속에는 연희를 향한 마음과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이 충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동은 만덕 할미를 찾아갔습니다. 원혼에 관해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은 할미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할미, 원혼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슨 일이냐, 석동아? 석동은 지난밤 본 붉은 빛과 들은 울음소리, 그리고 연희와 나눈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만덕 할미는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구나. 석동아, 이건 단순한 원한이 아니야. 그 원혼은 무언가를 알리려고 하는 것 같다. 무엇을 알리려는 걸까요, 할미? 그건 내가 찾아내야 할 일이다. 하지만 그 전에 원혼으로부터 연희를 보호할 방법을 알려주마. 만덕 할미는 석동에게 부적을 건네며 주문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원혼을 물리치는 방법과 나아가 원혼과 소통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이것들을 잘 간직했다가 필요할 때 써라. 하지만 기억해라, 석동아. 모든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 원혼의 힘을 빌리려면 내 자신도 그에 상응하는 것을 내놓아야 한다. 무슨 대가를 치러야 하는 건가요? 그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이제 가거라. 오늘 밤이 중요하다. 그날 밤, 석동은 연희의 처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바람 한 점 없는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붉은 기운이 연희의 방 주변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처연한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붉은 기운이 소용돌이치며 방 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석동은 만덕 할미에게 받은 부적을 꺼내 들고 방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연희는 방 한구석에 겁에 질려 웅크리고 있었고 붉은 기운은 그녀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물러가라. 이 부적의 힘으로 명하노니 원혼이여 물러가라. 석동이 외치자 붉은 기운이 흔들리며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고 방 구석에 머물렀습니다. 석동은 연희에게 다가가 그녀를 보호하듯 팔을 벌렸습니다. 애기 씨, 괜찮으십니까? 석동아, 무서웠어. 연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석동은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애기 씨. 그때 붉은 기운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석동과 연희를 향해 직접 다가오지 않고 방 안의 공기 중에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애기 씨. 붉은 기운은 공중에 한 글자를 그렸습니다. 독이라는 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이라는 글자를 그렸습니다. 한독 한준영 도련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석동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붉은 기운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누구냐? 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한준영의 목소리였습니다. 석동은 급히 부적을 감추고 연희에게 눈짓했습니다. 괜찮으십니다, 도련님. 제가 애기씨 방에 이상한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들어와 살펴보았을 뿐입니다. 방문이 열리고 한준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석동과 연희를 번갈아 살폈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너희 둘은 그렇게 놀란 표정이냐? 저 방금 붉은 빛과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석동이가 와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오라버니. 연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준영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방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붉은 빛 소리? 헛것을 본 모양이구나. 석동, 내 임무는 밖에서 지키는 것이다. 방 안에 들어올 이유가 없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도련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석동은 고개를 숙였지만 한준영의 눈빛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연희, 내일부터는 내 시녀가 함께 방을 지킬 것이다.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여라. 네, 오라버니. 한준영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석동은 연희에게 눈짓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그날 밤 더 이상의 일은 없었지만 석동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원혼이 보여준 독과 한이라는 글자 그것은 분명 무언가를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석동은 한씨 가문의 창고를 청소하던 중 우연히 한 서랍 속에서 편지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한준영과 연희의 남편 사이에 오간 편지였습니다. 석동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읽었습니다. 준영 형님께 이번 거래는 위험합니다. 만약 조정에 발각된다면 우리 모두 큰 화를 입을 것입니다. 제발 그만두시지요. 걱정 마라.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마. 너는 그저 내 몫을 챙기기만 하면 된다. 만약 누군가에게 이 일을 발설한다면 내 목숨은 없을 줄 알아라. 석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편지들은 한준영이 연희의 남편과 함께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는 비밀 거래를 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이제 내가 필요 없게 되었다. 넌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 내일 밤 내 잔에 담긴 술을 조심하도록. 석동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한준영이 연희의 남편을 독살할 계획을 세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급히 편지들을 원래 자리에 숨기고 나왔습니다. 이것을 연희 애기 씨에게 보여줘야 해. 석동은 서둘러 연희를 만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 한준영과 마주쳤습니다. 석동, 어디를 그리 급히 가느냐? 할미께서 아프시다 하여 약초를 구하러 가는 길입니다. 도련님. 석동은 황급히 대답했지만 한준영의 눈빛은 그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래? 내가 볼 때 넌 요즘 수상한 행동이 많구나. 특히 연희의 방 주변에서 그저 애기 씨를 지키라는 도련님의 명을 따를 뿐입니다. 너 같은 천한 종이 감히 양반가의 규율을 어기며 함부로 행동하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구나. 한준영은 갑자기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이 자를 묶어라. 오늘 그의 등에 20대의 매를 때리고 이 가문에서 내쫓도록 하여라. 도련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석동은 항변하려 했지만 이미 하인들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한준영은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창고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알고 있다, 석동아. 넌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 석동은 자신이 편지를 본 것이 들켰음을 깨달았습니다. 고 타인들에 의해 끌려가 마당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20대의 매가 그의 등을 핥히고 지나갔고 그의 비명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희는 자신의 방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석동이 자신을 위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석동아, 미안해. 석동은 피투성이가 된 채 한씨 가문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이끌고 만덕 할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냐? 만덕 할미는 석동을 보자마자 놀라 외쳤습니다. 그녀는 급히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미 한준영 도련님이 연희 애기씨 남편을 독살했어요. 석동은 힘겹게 말했습니다. 만덕 할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석동아, 이제 내가 할 일은 정해졌구나.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할미? 연희를 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내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원혼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만덕 할미는 깊은 산속으로 석동을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신비로운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의식이다, 석동아. 원혼과 일시적으로 결합하여 그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하지만 대가가 따른다. 내 육신이 원혼의 힘을 감당하지 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괜찮습니다, 할미. 연희 애기씨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이라도 기꺼이 바치겠습니다. 만덕 할미는 깊은 눈빛으로 석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이 의식이 성공할 수 있다. 자, 시작하자. 할미는 제단을 차리고 향을 피우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석동은 제단 가운데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할미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며 주변의 기운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원혼이여, 나타나라. 이 세상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이 청년에게 힘을 빌려다오. 갑자기 붉은 기운이 나타나 석동을 감쌌습니다. 처연한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석동의 몸이 붉은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석동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몸을 통해 원혼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신이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고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건가?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석동은 한 환영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연희 남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상현, 나는 한준영에게 독살당했다. 그는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되자 나를 죽였다. 증거는 그의 서재 뒤 비밀 벽장에 있다. 나를 도와다오. 내 아내를 구해다오. 석동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의 몸에는 이전에 없던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빛났고 상처받은 등도 이상하게 아프지 않았습니다. 성공했구나, 석동아. 만덕 할미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네, 할미,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석동은 일어나 한시 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전과 다르게 가볍고 빨랐습니다. 원혼의 힘이 그의 육체에 깃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한씨 가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밤이었습니다. 그는 담을 넘어 소리 없이 한준영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석동은 원혼이 알려준 대로 뒤 벽장을 찾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한준영이 가문의 재산을 빼돌린 증거와 독약을 구입한 기록, 그리고 연희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메모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해. 석동은 증거들을 모으려 했지만 갑자기 방문이 열렸습니다. 한준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 봐라, 쫓겨난 종놈이 도둑질하러 돌아왔구나. 한준영은 냉소를 지으며 석동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석동의 붉게 빛나는 눈을 본 것입니다. 네, 넌 대체 무슨 짓을? 당신의 죄를 밝히러 왔습니다, 도련님.
석동의 목소리는 전과 달리 깊고 위협적이었습니다. 한준영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지만 이내 검을 빼들었습니다. 감히 내가 나를 위협하느냐? 죽고 싶으냐? 한준영은 검을 휘둘러 석동을 공격했지만 석동은 놀라운 속도로 피했습니다. 원혼의 힘이 그에게 초인적인 능력을 부여한 것입니다. 당신이 연희 애기 씨의 남편을 독살했습니다. 가문의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제 애기 씨마저 위험에 빠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닥쳐라. 너 같은 천한 놈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냐? 한준영은 계속해서 석동을 공격했지만 석동은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몸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원혼의 힘이 너무 강해 그의 육체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안 돼,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석동은 간신히 버텼지만 한준영의 검이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고 석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봤자 천한 종놈일 뿐이구나. 이제 내 목숨은 끝이다. 한준영이 석동을 향해 검을 겨누었을 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고 연희가 뛰어들었습니다. 오라버니, 그만하세요. 연희, 넌 왜 여기에?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오라버니가 제 남편을 독살했다는 것을. 연희는 석동 앞에 서서 그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비켜라, 연희야. 이건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아니에요, 오라버니. 이건 제 일이에요. 제 남편을 죽인 자를 심판하는 일이요. 연희는 갑자기 푸른 옥비녀를 꺼내 들었습니다. 석동이 그녀에게 준 그 비녀였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높이 들고 외쳤습니다. 상현 오라버니의 영혼이여, 이 자리에 나타나 진실을 밝히소서. 그 순간 방 안에 붉은 기운이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처연한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한 남자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연희의 남편 김상현의 원혼이었습니다. 장상현? 한준영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원혼은 손을 들어 한준영을 가리켰고 갑자기 방 안에 환영이 펼쳐졌습니다. 그것은 한준영이 독약을 준비하는 모습, 상현의 술에 독을 타는 모습, 그리고 상현이 고통 속에 죽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아, 안 돼. 이럴 수가. 한준영은 공포에 질려 소리쳤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한시 가문의 어른들과 하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도 환영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준영, 내가 이런 폐역을 저질렀단 말이냐? 가문의 어른이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한준영은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자 검을 자신의 목에 갖다 대었습니다. 네, 내가 했소.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상현을 이용했고 그가 배신할 것 같자 죽였소. 하지만 그것은 가문을 위한 일이었다고. 가문을 위한 일이라니. 그런 폐역이 어찌 가문을 위한 일이겠느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일이었을 뿐이다. 하인들이 한준영을 붙잡았고 가문의 어른은 관아에 알리라 명했습니다. 한준영은 저항하다가 결국 끌려갔습니다. 그 모든 과정 동안 석동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원혼의 힘이 그의 육체를 태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연희는 그런 석동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석동아, 정신 차려. 제발. 애기씨, 당신이 안전해서 다행입니다. 석동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붉은 빛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원혼이 그의 몸을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덕 할미가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리 눕혀라, 빨리. 할미는 석동을 눕히고 약초를 꺼내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의 붉은 기운과 원혼의 모습은 점차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사라지기 전 원혼은 연희와 석동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축복을 내리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현 오라버니. 연희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원혼은 완전히 사라지고 방 안에는 평화로운 기운만이 남았습니다.
석동은 며칠 동안 의식을 잃고 만덕 할미의 집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연희는 매일 찾아와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명을 벗고 명예를 회복했지만 석동이 깨어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석동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석동아. 연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석동은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기씨, 정말 당신이군요. 그래, 나다. 석동아. 내 덕분에 모든 것이 밝혀졌어. 한준영 오라버니는 관아에서 처벌을 받았고 나의 결백도 증명되었어. 다행입니다, 애기씨. 이제 그만 애기씨라고 부르지 말고 내 이름을 불러주렴. 연희라고. 석동은 놀란 눈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양반가의 규율에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찌, 세상의 규율이 어찌 되었든 내 마음은 내 것이야, 석동아. 15해 전 내가 내게 준 푸른 옥비녀와 함께 한 약속, 기억하니? 석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석동이 연희를 위험에서 구해주고 그녀에게 푸른 옥비녀를 건네며 한 약속. 이 비녀가 당신을 지켜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당신을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기억합니다, 연희 씨. 석동은 어색하게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희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내 이름이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켜줄 거야, 약속대로. 하지만 저는 그저 머슴일 뿐인데. 아니야, 석동아. 우리 아버님께서 내 공을 인정하셨어. 그리고 너를 먼 친척의 양자로 드리기로 하셨어. 내 신분이 올라가는 거야. 석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연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더 이상 천한 신분이 아니라 양반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그래, 정말이야. 그리고 그 후에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 거야. 연희의 말에 석동은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가 꿈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석동은 한씨 가문의 먼 친척인 청주 한석이라는 이름을 받고 양반의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그와 연희는 한씨 가문의 축복 속에 혼례를 올렸습니다. 혼례날, 연희는 석동이 준 푸른 옥비녀를 머리에 꽂았습니다. 그 비녀는 이제 두 사람의 사랑과 인연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두 사람은 만덕 할미를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할미는 기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 늙은이를 찾아왔구나. 고맙다. 할미, 저희가 이렇게 맺어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할미 덕분입니다. 석동이 말했습니다. 할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덕이 아니라 너희의 진심 덕분이지. 진정한 신분은 피가 아닌 마음의 고귀함에서 비롯되는 법이니라.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는 것이야. 연희는 푸른 옥비녀를 꺼내 할미에게 보였습니다. 할미, 이 비녀가 저희를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상현 오라버니의 원혼도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할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 뒷산에 있는 제단으로 가자꾸나. 그곳에서 원혼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면 되겠다. 세 사람은 뒷산의 제단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연희는 푸른 옥비녀를 제단에 올리고 석동과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상현 오라버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셔서 그리고 이제는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그 순간 제단 주위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었고 잠시 붉은 기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원혼이 그들의 마음을 받아들였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할미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에는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석동과 연희는 할미를 바라보았습니다. 할미, 사실 저는 늘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할미는 항상 저희를 도와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신비로운 힘을 가지고 계신지. 석동의 말에 할미는 신비로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인연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야. 나는 그저 이 인연의 매듭을 푸는데 도움을 준 것뿐이란다. 그리고 할미는 갑자기 맑은 빛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모습이 점점 변하더니 마치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보이는 듯했다가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미? 연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할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놀라지 마라. 나는 이 산의 수호신이다. 15해 전부터 너희를 지켜보았지. 너희의 순수한 마음과 진실한 사랑이 이 마을에 평화를 가져올 것을 알았기에 내가 도움을 주었을 뿐이야. 석동과 연희는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미 아니, 수호신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의 사랑 이야기는 이제 이 마을에 전해져 내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이다. 신분의 벽을 넘어 진실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수호신의 모습은 점점 빛 속으로 녹아들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이 재단에 와서 이야기를 들려다오. 나는 언제나 너희를 지켜볼 테니. 그리고 빛은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작은 푸른 꽃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석동이 처음 연희에게 준 비녀의 색과 같은 푸른색이었습니다. 석동과 연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그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군요. 연희가 말했습니다. 석동은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네, 연희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뒤로 푸른 꽃이 하나둘씩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풍요와 평화가 찾아왔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지는 야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수호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올리던 날마다 마을 사람들은 산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피리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호신이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원혼이 평안을 찾아 부르는 노래였을까요? 그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석동과 연희의 사랑이 보여주었듯 진정한 신부는 피가 아닌 마음의 고귀함에서 비롯되며 진실한 사랑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랜 세월이 지나 지금까지도 안동 땅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끔 보름달이 뜬 밤 산에 올라가 조용히 귀를 기울이면 어디선가 들려오는 피리 소리와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 하지요. 그것이 바로 머슴이었던 석동과 그의 첫사랑이자 과부가 되어 돌아온 연희의 이야기입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 진실한 사랑으로 맺어진 두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일감아주는 것이 아닐까요? 옛날 옛적 조선 영조 임금님이 38년째 나라를 다스리던 때의 일입니다. 한양 궁궐에서는 임금님의 탕평책이 한창이었으나 조정 안팎으로는 여전히 당쟁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지요. 서인과 남인의 갈등은 물 아래 잠긴 바위처럼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백성들의 삶을 휘돌아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넓은 들판과 울창한 산으로 둘러싸인 이 고을은 예로부터 명문 가문들이 뿌리내린 곳이었습니다. 굽이굽이 흐르는 낙동강은 이곳의 역사를 묵묵히 지켜보며 수천 년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지요. 그 중에서도 안동 김씨 가문의 세도는 다른 어떤 가문보다 높았습니다. 그들의 담장은 높고 기와는 반짝이며 대문에 걸린 현판의 글씨는 당대 명필의 솜씨였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가물어 농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하늘은 쪼그라든 구름 한 점 없이 맑기만 했고 땅은 갈라지며 목마른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백성들은 끼니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고을 장터에는 쌀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으나 고가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양반가의 생활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창고에는 여전히 쌀과 곡식이 가득했고 부엌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솔솔 풍겨나왔지요. 대문 밖에서는 거지들이 구걸하고 아이들은 배를 붙잡고 울었으나
안채에서는 여전히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관복을 차려입은 어르신들은 학문을 논하고 비단옷을 입은 마님들은 자수를 놓으며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두 갈래로 나뉘어 있었지요. 한쪽에는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들, 다른 쪽에는 다음 잔치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질 것 같지 않던 신분의 벽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양에서는 장사로 부를 쌓은 상인들이 양반의 지위를 사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일부 양반들은 가난을 견디지 못해 비밀리에 생계를 꾸리기도 했습니다. 돈의 힘은 때로 신분의 벽보다 강했던 것입니다. 관직을 사고 파는 일이 암암리에 이루어졌고, 평민의 자제들 중에도 과거를 준비하는 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안동 고을에도 이러한 변화의 조짐이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양반의 자제들이 상인들과 거래를 하고, 서울 출신들이 학문에 정진하며 인정받으려 애쓰고 있었지요. 밤이 깊으면 서당 뒤편에서는 신분이 낮은 이들도 글을 배우는 모임이 은밀히 열렸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조선의 오랜 질서는 겉으로는 굳건해 보였으나 그 안에서는 이미 새로운 시대를 향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단단해 보이는 얼음 아래로 봄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한 것과도 같았지요. 바로 그런 시절, 안동 김씨, 가문과 한머슴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안동 김씨, 가문의 넓은 농장에서 일하는 최돌쇠는 열해 동안 묵묵히 일해온 성실한 머슴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 밤이 깊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그의 하루는 언제나 바쁘고 고단했습니다. 33의 나이에 건장한 체격과 다부진 골격을 지닌 그는 얼핏 보면 평범한 농사꾼에 불과했습니다. 거친 손과 그을린 얼굴은 그가 얼마나 힘든 노동을 해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그러나 그의 예리한 눈빛과 때때로 번뜩이는 지혜는 단순한 머슴이 아님을 짐작해 했습니다. 특히 그가 홀로 있을 때 보이는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은 보통 머슴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최돌쇠는 사실 몰락한 중인 가문의 자제였습니다. 어린 시절 그의 가문은 학문과 예술로 이름을 날렸으나 어느 날 갑자기 반역죄라는 누명을 쓰고 몰락하게 되었지요. 10살 때 부모를 잃고 가문이 무너지며 천한 신분으로 전락한 그는 과거의 기억과 배움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배웠던 시와 글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는 결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냉혹함을 일찍이 깨달은 그였기에 자신의 재능을 숨기는 것이 살아남는 방법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누구보다 부지런했습니다. 새벽별이 채 지기도 전에 일어나 밤이 깊도록 일하는 그의 성실함은 주인집 어르신들에게도 인정받는 바였지요. 농사일은 물론 집안의 크고 작은 수리와 목공일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에게도 알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때때로 달빛 아래 홀로 앉아 먼 산을 바라볼 때면 그의 눈에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깊은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돌쇠야, 이 늙은이 좀 도와주겠니? 해질 무렵 안채에서 쫓겨난 노비 출신 할매 평씨가 그를 불렀습니다. 평씨는 김씨 가문에서 태어나 평생을 노비로 살아온 나이 지긋한 여인으로 이제는 나이가 많아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큰방 마님의 눈밖에 나 있었지요. 흰 머리카락과 구부정한 허리는 그녀의 고된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총명했고 집안의 모든 일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최돌쇠는 언제나 평씨를 어머니라 불렀습니다. 친어머니를 일찍 여인 그에게 평씨는 유일하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존재였지요. 평씨 역시 자식이 없던 터라 최돌쇠를 친자식처럼 아꼈습니다. 그녀는 최돌쇠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부터 그를 돌봐주었고 그의 숨겨진 재능과 과거를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 창고에서 매주 항아리를 내려야 하는데 이 늙은 몸으론 어림없구나. 평씨의 말에 최돌쇠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고로 향했습니다. 습기 찬 공기가 가득한 창고 안에는 여러 가지 항아리와 독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최돌쇠는 쉽게 매주 항아리를 찾아 들어 올렸습니다. 다른 이들은 둘이서도 들기 힘든 무게였지만 그에게는 그리 무겁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항아리를 쉽게 들어 내려놓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평씨는 주변을 살핀 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쇠야, 내일 큰 변화가 있을 거다. 평씨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돌쇠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저 윤씨 부인이 열해 만에 돌아온다더구나. 평씨의 말에 최돌쇠의 손이 잠시 떨렸습니다. 그의 눈빛이 일순간 흔들렸으나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담담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서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이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돌쇠는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 그 이름을 들은 것만으로도 그의 가슴은 벅차오르고 있었지요. 평씨는 그런 최돌쇠의 눈빛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녀의 지혜로운 눈은 최돌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모를 리가 있겠느냐. 열해 전 이 집 맏아들과 혼인에 들어왔다가 소박맞고 친정으로 쫓겨간 그 윤씨 말이다. 평씨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최돌쇠가 윤씨에 대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요. 최돌쇠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침묵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평씨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오래된 놀이개였습니다. 청록색 비치로 만든 작은 매화 모양의 놀이개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으나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놀이개에서는 은은한 향이 풍겨 나왔습니다. 최돌쇠는 놀이개를 바라보며 과거의 기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예실은 예실로 묻어두는 게 좋을 것이야. 하지만 내 가슴에 묻어둔 그 마음 나는 안다. 평씨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최돌쇠의 손을 덮으며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열해가 흘렀지만 세상 일은 변한 것이 없구나. 양반과 상놈의 벽은 여전히 높고 사람의 마음은 그 벽을 넘지 못하는 법이지. 최돌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감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지요. 평씨는 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일 윤씨 부인이 오면 둘째 도련님과 다시 혼인시킨다 하더구나. 맏아들 자제가 없으니 대를 이을 자손을 보기 위함이라고. 평씨의 말에 최돌쇠의 눈에 순간 분노가 스쳤으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놀이개를 품에 넣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격렬한 감정의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것이 그가 살아남은 방법이었으니까요.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저는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주인 가문의 일에 관여할 처지가 아니지요. 최돌쇠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평씨는 그런 그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조심하거라. 특히 둘째 도련님은 성정이 사나우니 부딪히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최돌쇠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자신의 초가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초가 처마 아래서 달을 바라보며 오랜 시간을 홀로 보냈습니다. 달빛은 그의 얼굴을 비추며 그의 가슴속 깊은 그리움을 더욱 일렁이게 했지요. 그는 품속에서 놀이개를 꺼내 달빛 아래 비춰보았습니다. 매화 모양의 놀이개는 달빛을 받아 더욱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윤씨, 그의 입술에서 작은 속삭임이 새어나왔습니다. 열해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던 그 이름은 달빛 아래 간절한 기도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밤바람이 불어오자 그는 놀이개를 가슴에 품고 깊은 생각에 빠져들었습니다. 까마득한 옛 기억들이 그의 마음속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안동 김씨 가문은 분주했습니다.
10해 만에 돌아오는 윤 씨 부인을 맞이하기 위해 온 집안이 들썩였지요. 아침부터 마당을 쓸고 방을 정리하는 하인들, 음식을 준비하는 몸종들, 그리고 새 의복을 손질하는 친모들로 집안은 북적였습니다. 최돌쇠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했지만 그의 마음은 안채로 향해 있었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하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며 그는 윤 씨 부인에 대한 소식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들어하니 윤 씨 부인이 10해 동안 친정에서 갇혀 지냈다더라. 쯧쯧 어찌나 예쁘던지. 그런 미인이 소방 맞아 쫓겨나다니. 그것도 다 까닭이 있는 법이지. 딴 남자와 눈이 맞았다는 소문이. 최돌쇠는 그 말을 듣자 손에 들고 있던 도끼를 힘주어 내리쳤습니다. 장작은 단번에 두 동강이 났고 주변에 있던 하인들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담담한 표정으로 다시 장작을 정리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불길이 일고 있었습니다. 그 딴 남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정오가 되자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에서 내리는 이는 얼굴을 가리고 있어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가녀린 걸음걸이와 고운 자태만으로도 최돌쇠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10해 동안 그리워했던 그녀, 윤 씨 부인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최돌쇠의 가슴은 터질 듯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신의 처지를 떠올리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는 천한 머슴, 그녀는 양반의 부인. 그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최돌쇠는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나무를 패고 물을 길어 나르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몸을 혹사시켜 마음의 아픔을 잊으려는 듯했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윤 씨, 부인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최돌쇠는 일을 마치고 뒤뜰에 있는 자신의 초가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더러워진 옷을 벗고 몸을 씻은 후 작은 나무 상자에서 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일을 마친 후 홀로 책을 읽는 것은 그의 오랜 비밀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배웠던 학문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그는 틈틈이 몰래 책을 구해 읽곤 했지요. 농사일에 지친 손으로 책장을 넘기던 그의 귀에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분과 다시 혼인할 수 없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부드럽고 맑은 그러나 결연한 의지가 담긴 목소리였지요. 최돌쇠는 책을 덮고 소리가 나는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의 초가 뒤편으로는 안채의 담장이 있었는데 그 너머로 대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10해 전 소방 맞은 것도 억울한데 이제 와서 둘째 서방과의 혼인마저 거역할 셈이냐? 노파의 목소리는 엄하고 날카로웠습니다. 최돌쇠는 숨을 죽이고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것은 한 여인의 실루엣뿐이었지만 그 목소리만으로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10해 전 그가 가슴에 묻어둔 그 사람이었지요. 어머님, 제가 소방 맞은 것은 제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윤 씨 부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에는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서려 있었지요. 최돌쇠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0해 동안 친정에 갇혀 지내다가 이제는 다시 싫은 혼인을 강요받는 그녀의 심정이 어떨지 그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내일 둘째 서방님과 상견례를 할 것이며 한 달 뒤 혼례를 올릴 것이다. 그것이 내 운명이니 받아들여라. 노파의 말이 엄하게 이어졌습니다. 너의 친정에서도 이번 혼인을 찬성했다. 이제 와서 거역할 수 없다.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이어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돌쇠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는 윤 씨 부인을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담장 너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뿐이었지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한 그는 평씨가 준 놀이개를 꺼내어 달빛 아래서 바라보았습니다. 오래된 기억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다시 20살의 젊은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10해 전 그는 20살의 젊은이였습니다. 몰락한 중인 가문의 자제로서 학문의 뜻이 있었으나 가난 때문에 안동 김씨 가문의 머슴으로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의 재능과 학식은 뛰어났지만 신분의 한계로 인해 그것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머슴 일을 하며 자신의 처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그는 18의 아름다운 처자 윤 씨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녀는 한 무리의 몸종들과 함께 연못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살랑이는 그녀의 옥색 치마는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와도 같았습니다. 최돌쇠는 멀리서 나무를 패고 있다가 그만 도끼질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그때 갑자기 봄바람이 세차게 불었고 윤 씨의 손에서 비단 손수건이 날아갔습니다. 손수건은 바람을 타고 연못 위로 날아가 물 위에 떨어졌지요. 윤 씨와 몸종들은 당황했지만 최돌쇠는 곧바로 연못으로 뛰어들어 손수건을 건져 올렸습니다. 젖은 몸으로 그녀에게 손수건을 돌려주는 그의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당당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녀의 눈빛과 최돌쇠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흘렀습니다. 그것은 운명처럼 느껴졌지요.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었습니다. 윤 씨는 김 씨 가문의 맏아들과 혼인하기로 정해진 교수였고 최돌쇠는 천한 머슴일 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운명처럼 서로에게 이끌렸습니다. 봄날의 연못가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그들의 사랑은 비밀스러웠습니다. 신분의 벽이 너무나 높았기에 그들은 단 한 번의 눈빛만으로도 마음을 나누었지요. 가끔 그들은 우연을 가장하여 만났고 짧은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윤 씨는 최돌쇠의 학식과 지혜에 감탄했고 최돌쇠는 그녀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언제나 짧고 비밀스러웠지만 그 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신분과 규범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눈 대화는 시와 철학에 관한 것이었고 그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윤 씨는 약속대로 김 씨 가문의 맏아들과 혼인했고 최돌쇠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그녀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하지만 윤 씨의 표정에서는 행복을 찾아볼 수 없었지요. 그녀의 눈빛에는 항상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혼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이 퍼졌습니다. 새 부인이 다른 사내와 눈이 맞았다는 것이었지요.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김 씨 가문은 윤 씨에게 소박을 주었고 그녀는 친정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최돌쇠는 그녀가 가마에 올라 떠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최돌쇠는 그 일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신분을 원망하며 그녀를 보낼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10해가 흘렀습니다. 그동안 최돌쇠는 묵묵히 일하며 자신의 마음을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항상 윤 씨에 대한 그리움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새벽녘 최돌쇠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10해 동안 참아왔던 마음을 더 이상 억누를 수 없었지요. 그는 평씨를 찾아가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이 놀이개를 윤 씨 부인께 전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평씨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불같이 타오르는 청춘의 마음을 누가 막을 수 있겠느냐.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특히 둘째 도련님 김진호가 알면 큰일 날 것이야. 김진호는 안동 김씨 가문의 둘째 아들로 최돌쇠를 항상 업신여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오만하고 잔인한 성격으로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기로 유명했지요. 특히 최돌쇠를 미워했는데 그 이유는 최돌쇠의 뛰어난 능력과 성실함이 눈에 거슬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일 것입니다. 단지 그분께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최돌쇠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평씨는 그런 그의 모습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내가 도와주마.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한다. 이번에 들켜봐라. 너뿐 아니라 윤 씨도 큰 화를 입을 것이다. 평씨의 도움으로 최돌쇠는 놀이개를 윤 씨, 부인의 처소 근처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평씨는 윤 씨 부인의 방 근처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아무도 모르게 놀이개를 그녀의 방문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날 밤 최돌쇠는 뒤뜰 연못가에서 기다렸습니다. 달빛이 물에 비치는 고요한 시간,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의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돌쇠,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최돌쇠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곳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열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윤 씨의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다만 그 속에 깃든 슬픔은 더 깊어져 있었지요. 그녀의 얼굴은 달빛 아래 창백했고 그녀의 모습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부인,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열해 동안의 그리움이 그 짧은 순간에 모두 녹아들었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윤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대가 아직 이곳에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윤 씨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슬픔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최돌쇠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떠날 수 없었습니다. 부인을 다시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의 솔직한 고백에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열해 전 제가 소방 맞은 것은 그대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가 연못가에서 만나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윤 씨의 말에 최돌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가슴은 죄책감으로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소방 맞은 것이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그는 오랫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제 불찰이었습니다. 그 책임은 온전히 제게 있습니다. 부인께서 그런 고통을 겪으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최돌쇠의 진심 어린 사과에 윤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운명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진정으로 원했다면 그대를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를 만나길 원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면서도 윤 씨의 말에는 깊은 애정과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며 그녀의 눈물을 반짝이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둘째 도련님과 혼인하라고 합니다. 열해 동안 친정에서 갇혀 지내다가 이제는 그녀의 말이 끊겼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최돌쇠는 그녀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곧 멈추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인, 저는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런, 밤마실이 한창이군. 차갑고 비웃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김진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웃음을 띤 채 두 사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와 경멸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수님이 소방 맞으신 이유가 이런 것이었군요. 천한 머슴과 눈이 맞았다니. 김진호의 목소리는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단검이 쥐어져 있었고 그것은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났습니다. 최돌쇠와 윤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윤 씨의 얼굴은 공포로 창백해졌고 최돌쇠는 그녀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습니다. 김진호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형수님은 영원히 이 가문에서 쫓겨날 테고 이 천한 머슴은. 김진호의 말에 윤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련님, 부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단지 침묵하시오, 형수님. 김진호가 차갑게 말을 끊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보았소. 이제 결정할 시간이요. 최돌쇠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련님.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부인과 저 사이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단지 오래 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일 뿐입니다. 최돌쇠의 말에 김진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변명이 통할 것 같으냐? 내가 못 본 척 해줄 테니 조건이 있다. 김진호의 말에 최돌쇠와 윤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호는 잠시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무슨 조건이십니까? 최돌쇠의 질문에 김진호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는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윤 씨는 나와의 혼인을 거부하지 말고 순순히 따르라. 김진호의 조건은 냉혹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최돌쇠는 윤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지요. 최돌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떠나겠습니다. 하지만 부인에게는 해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최돌쇠의 말에 윤 씨가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돌쇠,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윤 씨가 외쳤지만 최돌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결연했고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그의 말에 윤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김진호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다. 내일까지 이 집에서 사라져라. 그리고 윤 씨, 당신은 나와의 혼인을 준비하도록. 그날 밤 최돌쇠는 평 씨에게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평 씨의 초가는 작고 허름했지만 그곳에는 언제나 따뜻한 정이 넘쳐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떠나야 합니다. 최돌쇠의 말에 평 씨는 놀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걱정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설마. 최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둘째, 도련님이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떠나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평 씨는 한숨을 내쉬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오랜 세월의 흔적이 담긴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온기만큼은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했습니다. 돌쇠야, 내가 어디로 가든 이 몸이 기도할 것이다. 하지만 바로 떠나지 말고 비싼 초당에 사는 노승을 만나보거라. 그가 너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평 씨의 말에 최돌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뒷산에 노승이 산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 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그녀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노승이라니요? 어떤 분이신지 많은 말은 하지 않겠다. 다만 그분은 내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알고 계신다. 떠나기 전에 꼭 그분을 만나거라. 평 씨의 말에 최돌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평 씨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를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의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평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최돌쇠를 끌어안으며 흐느꼈습니다. 내 아들아, 부디 건강하거라. 그리고 행복을 찾길 바란다.
최돌쇠는 평씨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새벽녘의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오르며 그는 윤씨와의 기억을 되새겼습니다. 그들이 나눈 짧은 대화, 서로를 바라보던 눈빛, 그리고 끝내 이루지 못한 사랑. 모든 것이 그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산중턱에 위치한 작은 초당에 도착하자 마당에는 한 노승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최돌쇠를 기다리고 있었던 듯했습니다. 백발과 수염이 바람에 살랑이는 노승의 모습은 선임처럼 신비로웠습니다. 오래 기다렸다, 최돌쇠. 노승의 목소리는 깊고 평온했습니다. 최돌쇠는 놀랐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다니. 스님께서는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최돌쇠의 질문에 노승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지혜로웠습니다. 나는 너의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알고 있다. 내가 지금 떠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될 것이다. 노승의 말에 최돌쇠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노승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제가 남아있다면 윤씨 부인에게 더 큰 화가 미칠 것입니다. 최돌쇠의 말에 노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3일 후 보름달이 뜨면 너의 숙명의 갈림길이 올 것이다. 그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노승의 말은 예언처럼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고 그의 눈빛은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최돌쇠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노승의 말에 이끌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님, 어찌하여 제 일에 관여하시는 것입니까? 저는 그저 천한 머슴일 뿐인데. 노승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품속에서 작은 부적을 꺼내 최돌쇠에게 건넸습니다. 이 부적은 위기의 순간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크니 신중히 사용하거라. 노승은 부적을 최돌쇠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것은 낡은 듯했지만 특별한 기운이 느껴지는 부적이었습니다. 최돌쇠는 부적을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하지만 제가 왜 3일을 기다려야 하는지.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니라. 3일 후 보름달이 뜨면 너의 진정한 운명이 드러날 것이다. 최돌쇠는 의문이 가득했지만 부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노승에게 깊이 절을 올리고 초당을 떠났습니다. 노승의 말대로 그는 떠나지 않고 김씨 가문 근처의 작은 초가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은 한때 그의 친구였던 농부의 집이었는데 지금은 비어 있었습니다. 최돌쇠는 멀리서 윤씨의 안부를 물었고 평씨를 통해 그녀가 아직 김진우와 혼인하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평씨에 따르면 윤씨는 병을 핑계로 혼인을 미루고 있었고 김진우는 초조해하며 그녀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최돌쇠는 노승의 말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하루 종일 그는 초조한 마음으로 저녁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보름달이 떠오르자 평씨가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돌쇠야, 큰일이 벌어졌다. 윤씨 부인이 자결하려 했어. 평씨의 외침에 최돌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돌쇠의 질문에 평씨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둘째 도련님의 압박에 견디지 못한 것 같다. 오늘 혼례 날짜를 정하는 자리에서 윤씨 부인이 갑자기 독약을 마시려 했어. 다행히 내가 미리 눈치채고 말렸지만 지금 부인은 위독하시고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 평씨의 말에 최돌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 씨가 그토록 절망적인 선택을 하려 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윤 씨 부인은 결국 둘째 도련님과 혼인하게 될 것이다. 아니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평씨의 말에 최돌쇠는 고민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윤 씨를 이대로 두고 떠날 수는 없었지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저 부인을 만나야겠습니다. 최돌세의 말에 평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말렸습니다. 미쳤느냐? 지금 집안이 어떤 상황인데, 게다가 윤 씨 부인의 처소에는 몸종들이 지키고 있어. 들키면 내 목숨이 위험할 것이다. 하지만 최돌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단호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제 목숨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인을 구해야 합니다. 최돌세의 말에 평 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최돌세의 마음을 이해했기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조심하거라. 내가 몸종들을 잠시 다른 곳으로 불러놓을 테니 그때 들어가도록 해라. 평 씨의 도움으로 최돌세는 밤중에 안채로 잠입해 윤 씨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조용한 밤, 그는 담을 넘어 윤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돌세는 조용히 창문을 열었습니다. 부인. 최돌세의 속삭임에 윤 씨는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돌세, 왜 아직 떠나지 않았나요? 위험합니다. 윤 씨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그 속에는 따뜻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돌세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인을 이대로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저와 함께 떠나십시오. 이곳을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최돌세의 제안에 윤 씨는 놀라움과 희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간들 그들은 우리를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천한 신분이라. 윤 씨의 말에 최돌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든 신분의 벽은 그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부인,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10해 동안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어떻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돌세의 고백에 윤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요. 10해 동안 매일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그때 문이 열리며 김진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역시 이 천한 놈이. 김진호는 소리쳤고 이내 포졸들이 달려왔습니다. 최돌세는 윤 씨를 보호하려 했지만 그는 여러 명의 포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김진호는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내 목숨은 내 손에 달렸다. 이 자를 관하로 끌고 가라. 김진호의 명령에 포졸들은 최돌세를 끌고 나갔습니다. 윤 씨는 절규하며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그녀 역시 몸종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최돌세는 끌려가면서도 윤 씨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돌세는 붙잡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김 씨, 가문의 고변으로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김진호는 최돌세를 양반가의 여인을 유혹한 천한 머슴으로 고발했고 증거도 없이 그는 죽음을 선고받게 된 것입니다. 이 자는 감히 양반가의 여인을 유혹하고 집안의 명예를 더럽힌 죄인입니다. 김진호의 거짓 증언으로 최돌세는 사흘 뒤 사형을 집행받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는 관아의 감옥에 갇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윤 씨에 대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안전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노승이 관아에 나타나 최돌세의 진짜 신분을 밝힌 것입니다. 관아 대감님, 이 청년은 천한 머슴이 아니라 10해 전 반역죄로 몰락한 양반 가문의 후예입니다. 노승의 말에 관아는 술렁였습니다.
관아 대감은 의아한 표정으로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이자가 양반 가문의 후예라니? 노승은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가문은 억울하게 몰락했으며 그 배후에는 안동 김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특히 현재의 김 판서가 모함을 꾸며 최씨 가문을 몰락시켰습니다. 노승의 말에 관하 대감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노승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있으시오? 노승은 품속에서 낡은 문서 하나를 꺼내어 관하 대감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10년 전의 관문서였습니다. 관하 대감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본 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이오. 김 판서의 모함이라 조정에 보고해야 할 일이오. 관하 대감의 말에 노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돌쇠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가문이 반역죄로 몰락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 배후에 김씨 가문이 있었다는 사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노승을 바라보며 많은 질문을 품었지만 지금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노승의 증언으로 최돌쇠는 잠시 풀려났지만 김진호의 계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 씨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고 이에 최돌쇠는 노승이 준 부적을 사용했습니다. 부적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고 그 순간 최돌쇠는 과거의 기억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는 단순한 중인 가문이 아닌 조선의 명문 양반 가문의 후예였던 것입니다. 그의 가문은 김씨 가문과의 정치적 대립으로 몰락했고 그것은 모두 김진호의 아버지가 꾸민 음모였습니다. 최돌쇠는 부적의 힘으로 감옥을 탈출하고 윤 씨를 구하기 위해 김씨 가문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결연했고 그의 눈빛에는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김씨 가문에 도착한 최돌쇠는 윤 씨의 처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김진호가 윤 씨를 데리고 도망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 서라. 최돌쇠의 외침에 김진호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광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칼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최돌쇠는 어린 시절 배웠던 무예를 떠올리며 김진호와 맞섰습니다. 두 사람의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윤 씨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치열한 대결 끝에 그는 김진호의 칼에 어깨를 다쳤지만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김진호는 칼을 놓치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패배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부인, 괜찮으십니까? 최돌쇠는 윤 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돌쇠, 당신이... 윤 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진호가 갑자기 일어나 최돌쇠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노승이 나타나 김진호의 공격을 막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되었다. 노승은 사실 열해 전 최돌쇠의 가문이 몰락할 때의 목격자였습니다. 그는 김씨 가문이 꾸민 음모를 알고 있었고 그 증거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서를 보라. 이것은 김씨 가문이 최씨 가문을 모함한 증거다. 노승이 내민 문서에는 명확한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씨 가문이 최씨 가문을 모함하기 위해 거짓 증거를 만들고 관리들을 매수한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윤 씨와 최돌쇠의 인연이 이미 전생부터 이어져 온 증거다. 노승은 또 다른 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사찰의 기록이었는데 그 속에는 전생의 윤 씨와 최돌쇠가 부부였으나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들의 인연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천생연분이라 할 수 있지. 노승의 말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관아의 포졸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김진호를 체포했습니다. 그는 최돌쇠를 해치려 한 죄와 거짓 증언으로 관아를 속인 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최돌쇠, 너의 가문은 이제 복권될 것이다.
그리고 윤 씨와의 인연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노승의 말대로 최돌쇠의 가문은 복권되었고 그와 윤 씨는 정식으로 혼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 씨 가문은 몰락했고 평 씨는 자유의 몸이 되어 최돌쇠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10해 동안의 고난과 인내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처음 만났던 연못가를 찾았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돌쇠, 이것을 보세요. 윤 씨는 그에게 작은 비단 주머니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10해 전 최돌쇠가 그녀에게 보냈던 편지들이 고이 접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짧게 만났던 시절, 최돌쇠가 윤 씨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을 담은 편지들이었습니다. 10해 동안 매일 그대를 생각했습니다. 최돌쇠는 감동에 젖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가 되어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그 해 봄, 최돌쇠와 윤 씨는 아름다운 아들을 얻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묘하게도 노승을 닮아 있었지요. 노승은 그들을 축하하러 왔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계속 돌고 있다. 이 아이는 너희의 전생과 다음 생을 잇는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노승의 말에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과거의 아픔을 모두 잊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최돌쇠는 자신의 가문을 다시 일으켰고 윤 씨와 함께 마을 사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들이 겪은 소박의 계절은 이제 끝났고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마침내 꽃을 피웠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안동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랫동안 전해졌고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옛말에 이르길 진실은 결국 드러나기 마련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깊이 묻어두어도 진실의 씨앗은 언젠가 싹을 틔우기 마련이지요. 최돌쇠와 윤 씨의 이야기는 인내와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넘어선 그들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시험하지만 진정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있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지요. 최돌쇠의 10해 동안의 인내와 윤 씨의 변함없는 마음은 그들에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들이 지나온 소박의 계절은 끝나고 마침내 새로운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